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61명으로 500명대로 내려왔지만 부처님 오신 날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현행 거리 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화이자 백신 29만 7천 회분이 오늘 새벽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내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7일부터 1차 접종이 재개됩니다. 한미 정상회담차 방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미 의회 하원 지도부를 만나 백신 협력 등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내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한국 지원 방법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무장관이 삼성전자와 인텔 등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촉구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포드와 6조 원 규모의 배터리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사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561명 늘어서 누적 13만 4,67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542명으로 수도권에서만 344명이 확진됐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충남이 40명으로 가장 많고 대구와 경남이 각각 18명, 전남 17명 등입니다. 숨진 사람은 6명 늘어 국내 누적 사망자는 1,922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4명 줄어 147명이고 신규 해외 유입은 19명으로 이 가운데 10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어제 하루 11,000여 명이 맞아서 누적 377만여 명이 됐고 2차 접종은 20만 명 이상이 맞아 148만 명을 넘었습니다. 네, 김부겸 국무총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주 동안 지금의 거리 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확진자 수가 500명대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고 일상 감염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현재 백신 물량은 충분하지만 상반기 1,300만 명 이상 접종을 토대로 한 집단 면역 달성은 국민이 동참해야만 가능하다면서 적극적인 백신 접종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그럼 김 총리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500명대에서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상 곳곳에서도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일찍 시작한 덕분에 위중증 환자 수는 다소 줄었고 병상 여력도 충분합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주간 지금의 거리 두기 단계인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확진자 수가 급증하거나 상황이 악화되면 즉시 방역 강화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노래 연습장이나 고시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밀접, 밀폐, 밀집, 이른바 산밀 조건이 감염이 번진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양동원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종사자 1명이 확진된 강동구 노래연습장. 주변 노래연습장 10여 곳으로 감염이 번지면서 일주일 만에 관련 확진자가 40명을 넘어섰습니다. 대부분 지하에 있어 환기가 어려운 데다 좁은 곳에서 여럿이 머문 것이 감염 확산 이유로 지목됐습니다. 아무래도 지하 같은 데는 좀 환기가 좀 어렵고 환경이 그러면은 보통 노래극장은 다 이제 방마다 분리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기나 이런 게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비좁은 공간을 공유하는 서울 노원구 고시원에서도 확진자가 10명 넘게 나왔습니다. 역시 환기가 쉽지 않은 상태로 공용 공간을 같이 쓰면서 바이러스가 옮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화장실, 목욕탕을 공동으로 쓴대요. 주방 같은 경우는 또 같이 공동이니까 오다가 다 12명이 다 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몇 명씩이라도 겹치잖아요.
밀집, 밀접, 밀폐, 이른바 3밀 조건인 곳에서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창이나 문을 닫고 에어컨을 트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감염되기 쉬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낮에는 우리는 끓이는 음식이기 때문에 끓여야 돼요. 그거는 보통 못 먹어. 비가 오는 주말엔 대형 쇼핑몰이나 마트에 인파가 두세 배 몰리기도 합니다. 공간이 넓긴 해도 역시 감염 위험은 커집니다. 밖은 좀 많이 덥다 보니까 이제 시원한 실내로 좀 많이 올 것 같아요. 주말에는 솔직히 좀 안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최근 하루 평균 확진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나들이와 외출이 늘면서 좀처럼 확진 숫자가 줄지 않는 가운데 일찍 틀기 시작한 에어컨과 환기 문제가 방역 문제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른 겁니다. 무더위가 지속되고 실내 에어컨 틀면은 문을 또 닫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실내에 모이게 되고 이런 거는 오히려 바이러스 전파에 더 좋게 되죠. 방역 당국은 앞당겨진 여름 날씨에 대비한 방역 대책을 추가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피서철에는 지난해보다 이동량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감염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대구시가 오늘 30일까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 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와 종사자 진단 검사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최근 대구에서는 이슬람 기도원과 노래교실 관련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외국인 유흥 종사자 다수가 코로나19로 확진됐습니다. 유흥주점 종사자 등은 행정명령이 시행되는 기간에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구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집합금지 이행 여부와 유사 업종의 불법 변칙 영업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입니다. 네, 화이자 백신 29만 7천 회분이 오늘 새벽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이 백신은 우리 정부가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확보한 2천만 회분의 일부로 오늘 새벽 1시 반쯤 화물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정부가 코백스와 개별 제약사들로부터 상반기에 공급받기로 한 백신은 1,832만 회분입니다. 오늘까지 823만 회분이 들어왔고 나머지 1,009만 회분은 다음 달까지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일시적 수급 불균형 문제로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다시 본격화됩니다. 화이자 백신은 내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7일부터 1차 접종이 재개됩니다. 75살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이용 종사자 대상 화이자 백신 신규 1차 접종이 내일부터 다시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시작됩니다. 앞으로 3주간은 1차 접종에 집중하고 이후 다음 달 말까지 다시 2차 접종 위주로 진행됩니다.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대상자는 75살 이상 199만 3천여 명과 노인시설 이용 종사자 2만 4천여 명 등 총 201만 7천여 명입니다. 전체 대상자 366만 5천여 명 가운데 164만 8천여 명은 이미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정부가 기대하는 어르신 접종률은 80%로 미접종자 201만여 명 가운데 128만 명이 1차 접종을 하며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네,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도 재개될 예정이지만 60살에서 74살 어르신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률은 주춤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예약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현준 기자입니다. 60세에서 74세 고령층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률은 50%를 넘겼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70에서 74세가 62.6%, 65에서 69세가 55.1%, 지난 13일 예약을 시작한 60에서 64세가 39.7%입니다. 하지만 예약률 증가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전날이 공휴일이라 주민센터나 콜센터 예약이 없었던 여파가 있다지만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5%로 예약률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통한 일상 회복이 참여율 저조로 인하여 늦춰지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방역당국은 가능한 한 일찍 예약해야
원하는 날짜와 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7일 접종을 시작하는 65세에서 74세는 이번 달 접종은 마감됐고 다음 달 첫째 주 접종도 이번 주 마감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 접종자에게 요양병원 대면 면회 허용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으로서의 회복은 그 예방접종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오는 6월 3일까지 계속되는 그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꼭 살펴주시고 또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을 먼저 시작한 이스라엘과 미국 등에서는 감소세가 계속되고 상대적으로 예방접종률이 낮은 일본 등에서는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이번 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넘게 늘었습니다. 관세청은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53.3% 증가한 311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보다 0.5일 적었던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59.1% 늘어난 23억 9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을 보면 반도체 26%, 승용차 146%, 석유 제품 149.7%, 자동차 부품 221.9% 늘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이 각각 87.3%와 25.2% 증가한 것을 비롯해서 유럽연합, 일본, 베트남 등 주요 시장에서 대체로 늘었습니다. 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현장을 찾아서 연구자들을 만났습니다. 임 장관은 청년 연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임혜숙 장관의 첫 현장 방문 일정은 지난 2019년 폭발 사고가 났던 실험실이었습니다. 재정비된 실험실을 둘러보며 사고 원인이 됐던 폐기물 처리 문제를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혹시 그럼 폐기물 수거하는 어떤 체계도 별도로 마련이 되나요? 네, 저희가 더 그걸 강화했습니다. 학생들과 만나서는 청년 연구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연구실 환경과 처우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젊은 연구자들이 마음 놓고 고용 불안을 느끼지 않고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용 불안 때문에 연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들을 많이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 핵심인 뇌 연구 현장도 찾았습니다. 뇌 연구가 치매와 우울증 등 질병 극복은 물론 인공지능과 같은 IT 기술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며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뇌 연구는 앞으로 우리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그러한 연구인 것 같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싶어서 왔고 과기정통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고 싶어서 왔으니까요.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을 마친 임 장관은 대학과 정보 출연 연구기관 등 다양한 현장을 돌며 연구자들과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남극에서 면적이 제주도의 2.3배가 넘는 세계 최대 빙산이 바다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유럽 우주국은 현지 시간 20일 남극 론 빙봉에서 세계 최대 빙산이 떨어져 나와 외들해에 표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76이라고 명명된 빙산은 길이가 170km, 너비가 25km로 측정됐으며 면적은 제주도의 약 2.3배인 4,320제곱킬로미터입니다. 빙산의 이름은 남극 4분면 중 어디에서 떨어져 나왔는지 몇 번째로 분리됐는지를 토대로 붙여집니다. 빙붕은 기온 상승으로 생긴 빙붕 균열에 얼음보다 무거운 물이 들어가면 틈새가 더욱 벌어지는 원리에 의해 분리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국회의사당을 찾아 하원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 속에 한미 간의 대화가 양국 협력을 더 깊게 하고 전 세계의 연대를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는 사람과 사람 간의 물리적 거리를 넓혔지만 역설적이게도 전 인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바이러스를 이기는 길이 인류의 연대와 협력에 있듯 더 나은 미래도 국경을 넘어 대화하고 소통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70년간 다져온 한미동맹이 모범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의원님들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될 한미 간의 대화가 한반도 평화는 물론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양국 협력을 더욱 깊게 하고 전 세계의 연대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회담 후에는 두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와 백신 협력 등 정상회담 성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 사흘째인 현지 시각 21일 백악관을 방문합니다. 먼저 오전에는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을 만나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현지 시각 21일 오후,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에 열립니다. 지난 2019년 6월 이후 1년 11개월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만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대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스가 일본 총리에 이어 문 대통령이 두 번째입니다. 정상회담은 단독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이 순차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북 정책 논의는 물론 백신 파트너십과 경제 협력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미 간의 대화가 한반도 평화는 물론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양국 협력을 더욱 깊게 하고 전 세계의 연대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정상회담을 마치면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성과를 설명합니다. YTN은 내일 새벽 한미 정상회담 뒤 열리는 공동 기자회견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일정을 마친 뒤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건립되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도 참석합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전 영웅에게 명예의 훈장을 수여할 예정이고 그 자리에 문 대통령이 함께 참석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백신 협력을 논의할 기회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각 20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과 지원 방안에 대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는 정상들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미국이 한국을 지원할 방법뿐 아니라 전 세계의 팬데믹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할 방법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 백신을 해외에 보내기로 한 계획과 관련해서 백신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배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몇 가지 기준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내릴 것이라면서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지원할 것인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도달하도록 보장할 것인지, 공정하고 지역적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 칩 품귀에 따른 생산 차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러몬도 장관이 현지 시간 20일 미국 자동차 업계 고위 관계자와 다른 업계 대표들과 반도체 칩 부족과 관련해 회의를 주재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자동차 회사 GM과 포드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는 두 개로 나뉘어 열렸는데 참석자들의 일정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러몬도 장관이 현지 시각 20일 반도체 칩 부족 대응 논의를 위해 화상회의를 열 계획이며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GM, 포드, 인텔, 구글, 아마존 등이 초청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 상무장관이 삼성전자까지 포함된 반도체 칩 품귀 사태 회의를 여는 것이어서 삼성의 투자 압박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남았습니다. 러몬도 상무장관이 주재하는 반도체 칩 회의는 지난달 12일 백악관 주재로 같은 주제의 회의가 열린 지 한 달여 만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와 손잡고 배터리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포드와 합작법인 블루오벌 SK를 만들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루오벌 SK는 약 6조 원의 투자에 202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서 연간 60기가와트시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셀과 모듈 등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는 약 100kW시 배터리가 필요한 전기 픽업 트럭 6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합작사가 투자하는 6조 원과 건설 중인 조지아 공장을 합쳐 모두 9조 원을 투자하고 앞으로도 시장 확대를 감안해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중국은 민간이 만든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채굴 규모는 세계 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최근 가상화폐 채굴을 엄격히 단속하기 시작해서 세계 가상화폐 시장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헤이룽 장성에 있는 낡은 공장입니다. 직원들은 보이지 않고 창문에는 대형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창문을 넘어온 전력선과 통신선 여러 갈래가 컴퓨터 서버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중국 경찰의 단속에 걸린 비트코인 불법 채굴 시설입니다. 听到这个非常大的声音，而且根据他们以往这个巡逻经验呢，听到这么大的声音呢，应该是在比特币，应该是比特币机器呢在这个挖矿。 조사 결과 가상화폐 채굴업자들은 전기를 마음대로 훔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내이멍구 자치구 정부는 이런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주민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장으로 위장해 값싼 전기를 공급받은 뒤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적발되면 채굴업자는 물론이고 공간을 빌려준 땅 주인까지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기 절약이 명분이지만 이참에 가상화폐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가상화폐의 발행과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아닌 중앙은행이 디지털 위안화를 직접 만들어 화폐 운용을 통제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의 관변 금융협회들이 가상화폐 사용 불가 원칙을 한 번 더 천명했습니다. 信息中介、定价服务以及虚拟货币衍生品交易等等相关的活动违反有关法律法规。 이런 분위기라면 내이멍구 자치구의 가상화폐 채굴 단속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중국이 세계에서 가상화폐가 가장 많이 채굴되는 국가라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지난해 4월 기준 전 세계 채굴량의 65%가 중국에서 나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가상화폐 채굴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 세계 가상화폐 거래 시장에 또 다른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유럽 전역에서 통용될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유럽연합회원국과 유럽의회가 합의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EU 순회 의장국인 포르투갈은 현지 시간 20일 유럽 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와 음성 진단자, 완치자임을 증명하는 백신 접종 증명서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휴가철을 앞두고 유럽 내 여행 제한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현지 언론은 전망했습니다. EU와 유럽의회는 회원국들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백신 접종자나 음성 진단자, 완치자에 대해서 자가격리 의무 부과와 같은 추가적인 제한 조치는 감염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취하기로 했습니다. 각 회원국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가 언제 도입될지는 불명확한 가운데 독일 보건부는 전자백신 접종 증명서가 늦어도 6월 말까지는 완비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네, 잘 쓰면 명약, 잘못 쓰면 독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톡스로 쓰이는 보툴리눔 독소는 탄저균보다 독성이 10만 배나 강해서 과거 독으로만 쓰였지만 현대에서는 편두통, 파킨슨병 또 미용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죠.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궁금한 에세이에서는 독과 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과학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